그래서 오늘은 네.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사실 이것도 첨예한 이슈입니다. 지금 네. 사실 국회에서도 지금 뭐 체포동의안에 뭐 해임 건의안부터 해가지고 뭐 산적한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제 또 다른 축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통계 조작 논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감사원이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네, 이게 핵심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책 효과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정책 효과가 퇴색되게 보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이제 감사원 주장인데요. 아무래도 이전 정부 시절의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보고다 보니까 네.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과거의 기억에 어떤 일이 있었나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이슈도 사실관계를 좀 나열해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그 이후의 진행 과정 오늘 5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른바 소주성.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또 쓸 테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대기업 또 수출 기업 중심으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차 경제다.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다 끌고 간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깨자. 이거를 기업 중심이 아니라 가계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바꿔보자. 이게 애초에 나왔던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네, 소주성에서 가장 돋보이던 게 사실은 가계 소득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벌어야 많이 쓸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진이 혹시 준비됐나요? 예.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 준비가 됐습니까? 혹시? 말로 해드려도 됩니다. 지금 준비가 떴네요. 네, 예, 고용노동부 그래프네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제 그냥 제가 좀 숫자가 복잡하니까 제가 좀 말로 풀어드리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는 대략 800원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올랐어요. 1,600원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700원 이상 올랐다.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얼마나 올랐는지가 느껴지죠. 그러네요. 네. 액수로 보면 가장 높은데 비율로 보면 어떤가요? 네, 비율로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7.4% 오른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 7.7% 정도. 뭐 비율상으로는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일단 액수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나긴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당장 자영업 시장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2,00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때 사실은 자영업자분들 인터뷰가 있으면 맞아요. 기승전 최저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르는 속도가 좀 빠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나 이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 더는 못 두겠다. 그냥 내가 밤새 일하고 말지 뭐 이런 목소리 실제로 있었고요. 실제로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한 이듬해인 2018년 5월에 1분기 소득 격차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되짚어 보면 네. 당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성적표가 그 이듬해 1분기에 나왔는데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커졌거든요.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이 버는 상위 20% 소득은 작년보다 9.3% 늘고 많이 못 버는 하위 20% 소득은 작년보다 8% 줄어 격차가 역대 최고로 많이 벌어진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즉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 탄탄한 성장을 하겠다던 정부에겐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왜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까? 정부는 일단 고령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70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이유를 찾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취업자 수가 줄고 자영업자들이 서비스업 고용을 줄여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영업 경기가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고용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소집된 청와대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정책 기조를 지킬지 일부 수정할지를 놓고 2시간 반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론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틀은 지키되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해서 버는 만큼 장려금을 더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한다거나 올 9월 이미 5만 원 인상이 예정돼 있는 노인 기초연금을 더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님이 최저임금이라도 안 올랐으면 지금 서민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은 통계상으로 보면 첫해 성적표가 썩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 냈던 결론은 그래 효과가 좋지는 않았다. 성적이. 그래서 정책 효과가 나오려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던 거죠. 아까도 뭐 리포트에서 2시간 반 난상 토론을 벌였다 뭐 이런 그렇죠. 대목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에 방금 본 리포트 1분기 때의 분배율도 원래는 6.01로 더 안 좋게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통계청이 이제 취업자 가중치를 조정해서 5.95로 좀 낮춰서 공표했다는 게 이제 감사원 조사였는데 그렇게 낮췄어도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2분기 결과가 나오거든요. 1분기 성적표 나왔고 그렇죠. 2분기 결과가 나오는데 네. 네. 그건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10년 만에 최대가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이게 이제 2분기 때 나온 발표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2분기에 가계 동향 조사가 또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1분기 직후에 석 달 만에 나온 데이터긴 했는데 이제 8월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년이 완전히 만으로도 1년이 완전히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소득 격차가 1분기보다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높여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죠. 그거는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랬던 건데 당연히 그러면 월급이 더 오르는 게 맞지만 당시에 한계에 내몰렸던 기업이나 자영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자리 자체를 줄여서 대응하려다 보니까 고용이 유지된 계층은 소득이 올라간 반면에 고용 자체가 사라지면 그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통계로 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왔던 건데요. 네. 그래서 2018년 2분기에는 제목이 바뀝니다. 두 번째 키워드 10년 만에 격차가 최대로 커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건 뭐 진영에 관계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리포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당시 리포트 잠시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2분기입니다. 올 들어 4월부터 석 달간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이 번 돈은 3%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20%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12%나 증가했습니다. 격차는 더 벌어져 전체 가구를 5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잘 버는 계층의 소득이 최하위층 소득의 5배가 넘어 10년 만에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였습니다. 최저소득층의 경우 일해서 번 돈이 1년 새 16%나 줄었는데 즉 일자리를 잃으면서 돈벌이가 끊긴 상황이 소득 지표로 확인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노동 비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줄이거나 소득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책 의도와는 다른 노동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나온 통계는 가계 동향인데요. 때문에 한 집안에서 일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도 알 수 있는데 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실제로 일 나가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대로인데 가족 중에서 실직자가 생기다 보니까 벌이가 급감한 겁니다. 일이 없어서 소득이 0인데 아무리 세금으로 지원해줘봐야 소득이 늘 수는 없겠죠. 오늘 또 눈여겨봐야 할 건 중산층도 소득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벌이는 감소해도 이 3분위 그러니까 40에서 60% 중간 계층은 조금이나마 오르긴 했었는데 이 3분위 소득까지 줄었습니다. 네, 양효걸 총장의 약간 상당히 슬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리포트였는데요. 네.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빈부격차, 그렇죠. 양극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소득을 그렇죠.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끈 건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경제연구원이나 뭐 교수들도 얘기했던 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 결국 이거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거에 그쵸. 의한 우리의 여파. 이제 예. 몸집이 어떠냐, 예. 맷집이 어떠냐.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더 컸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방금 보신 이 리포트가 8월 23일이거든요. 근데 이 결과 공표 3일 전에 미리 이 통계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2분기 수치도 나빴구나라는 걸 미리 파악하게 되고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는 이제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일부 수정 지시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후 당시 통계청장인 황수경 청장에게는 보도자료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방금 보신 자료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원 이제 중간 그렇죠. 그 조사 발표에 따르면 네. 이제 통계청장이 이 수정 사실을 모른 상황에서 발표가 됐다는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 조사 내용인 건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홍장표 경제수석도 경질이 되고 이제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그리고 윤종원 후임 경제수석이 임명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3일 전에는 미리 좀 보고 청장이 모르게 수정이 됐고 그리고 이 발표가 난 뒤에 다시 3일 뒤에 통계청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수정이 된 거죠. 보도자료가 수정이 됐고 통계가 발표된 뒤에 그 3일 뒤에는 통계청장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가 13개월 만에 경질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바뀐 거죠. 네, 원래 통계청장 임기는 2년인데요. 2년. 그런데 네. 이례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유사 사례가 한 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더 나은 자리로 뭐 영전하는 형태였다면 이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거라 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뭘까? 의문이 제기가 됐고 혹시 이거 정부가 어떤 요구하는 통계에 제대로 못 맞춰서 그런 건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당시에 뒷공론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황 청장 반응도 있었어요. 당시에 황수경 청장이 이임식을 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뼈 있는 말을 남기고 가긴 했는데 사실 황 청장이 이것 때문에 경질된 건지 이게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고 당시에 다만 그런 보도와 추측들이 많이 난무했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3개월 만에 경질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제 좀 몰아붙였었거든요. 당시에 정치권 국회에서 논쟁하는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황수경 통계청장이 어제 전격 경질됐습니다. 통상 2년 정도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3개월 만에 바뀐 겁니다. 야당들은 이례적인 인사라며 주목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놓게 하려는 조치로 봤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사상 최대로 벌어진 소득 양극화 통계 자료를 내놓았다가 정권에 윗보였다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여라도 소득주도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계에 손대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라면 이 점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올해 소득 조사를 할 때 표본이 확대되면서 소득 하위 가구가 많이 포함됐고 그 때문에 수치상 양극화가 크게 나와 그 책임을 통계청장에게 물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도 최근 통계청 표본이 문제가 있었다고 자신이 내부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표본가구 논란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지금 강신욱 청장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1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통상적인 인사로 문책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권에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불충분한 설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이 고려됐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현 여권에서 이제 당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좀 있었고 그렇죠. 이게 지금 감사원을 통해서 통계 조작 사태로까지 이제 좀 불거진 거잖아요. 저희가 뭐 이따가 잠시 후 마지막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되게 주시했던 거고요.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들여다보고 지금 이제 불거진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감사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통계가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가계 동향 조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사실 조사 결과 나온 것들 중에는 지금 이 외에 다른 통계도 또 논란에 포함된 한 축이거든요. 네. 그게 뭔지 네 번째 키워드에서 짚고 마무리로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뭐죠?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좀 긴데요. 19.46대 62.2가 되겠습니다. 19.46 대 62.2. 네. 숫자로 되었네. 네, 바로 부동산 통계 관련 소식인데요. 부동산 통계. 이번에 네. 감사원이 사실 밝힌 내용 중에 좀 메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에 뭐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집값도 그렇고 이제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체감 굉장히 인상 정도가 굉장히 커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2019년에 그렇죠. 네. 말에 코로나가 오면서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가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각종 규제 속에서도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놨던 이유는 그만큼 집값이 당시에 잘 안 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도 그때 등장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뭐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역사가 좀 반복돼요. 벼락거지 나왔다가 하우스 푸어 또 나오다가 그러니까요. 또 벼락거지 나오고 막 이런 식의 지금 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뭐 집 안 사면 바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좀 경쟁적으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근데 2020년 7월에 그때 이제 뭐라고 밝혔냐면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공개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 원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11%가 올랐다면 한 3억 3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발표를 보고 시장에서는 아니 이거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 통계가 조금 뒤늦게 반영되는 측면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시장에서 느끼는 이게 체감 통계랑 정부 통계가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뭐 호가랑 실거래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격차가 있는데 근데 그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다는 게 문제였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 하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부동산원 통계로 나타난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19.46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원 통계는 그러니까 20%가 채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민간 통계인 KB 시세, 이게 대출의 기준이 되는 통계거든요. 이거는 62.2%가 올랐다고 발표가 됩니다. 62.2%.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키워드 19.46 대 62.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62 혹은 뭐 일부 강남이나 과열 지역은 그보다 더 오른 지역도 있었죠. 특정 단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진짜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이 있을 때 부동산원에서는 집값이 이제 안정세 접어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런 발표를 계속 내놨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통계가 정부 통계, 민간 통계 조사 방법도 다르고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똑같이 나오면 그게 조작이죠, 사실은. 사실 똑같이 나오면 굳이 왜 내?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다르게 수 내는 있죠. 게 맞고 네. 표본수나 방법이 당연히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냐 호가냐 시차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통계라는 게 많은 표본을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추세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지표가 지금 19. 얼마 대 62.2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만큼 차이는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 당시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던 이유로 통계 조작을 직접 거론하면서 파장이 일게 됐던 겁니다.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소득 통계뿐 아니라 부동산 통계도 조작의 여지가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통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요. 현행 통계법을 보면 통계 발표 전에 중간 자료를 미리 다른 기관엔 줄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부동산원에게 수시로 이제 보고를 하도록 해서 통계를 좀 미리 받아봤다라는 게 이제 감사원 조사 중간 발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예산과 인사 권한도 행사해서 압박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또 덧붙였는데 감사원 조사 내용을 정리한 지난 15일 뉴스데스크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투자 목적 주택 매매에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1년 남짓. 줄곧 내리던 집값이 반등하자 당시 국토부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한 달 뒤엔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상 아파트 매매 가격은 9.13 대책 발표 이듬해인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연속 3주 정체를 보인 걸로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청와대가 부동산원의 일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 외에도 3일마다 나오는 주중치와 확정치 발표 하루 전에 집계되는 속보치를 추가 보고하도록 해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BH와 국토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넷째 주 당시 청와대가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고 하자 국토부가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재점검해달라고 하달했고 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 가격 상승률은 1.32%에서 0.89%로 축소됐습니다. 이제 사실 핵심은 이 업무 관계상 이게 이제 조작의 범위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밝혀지긴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정책 효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계를 건드린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일단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조사한 내용이다라면서 이제 출처를 명기하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집값 통계가 한 230번 정도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 중에 최소 한 94번 정도는 이런 식의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감사원 중간 결과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인사를 한 2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어요. 예, 일단은 임기 기간 동안의 정책 실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하성, 김수현, 그리고 김상조, 이호승 정책실장이랑 경제라인 핵심 참모들이 많이 포함됐고요. 또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 또 아까 영상에 나왔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까지 22명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 요청을 했는데요. 앞서 간단히 좀 짚어드린 대로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지금 강대강 대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 딱 최종 발표가 아니라 중간 발표로 딱 던져놓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파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발표라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중간 발표 형식을 왜냐하면 중간 발표라면 감사위원회 통과를 안 하거든요.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표를 해서 여론에 먼저 좀 공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당사자들 이제 이 수사 요청을 받은 의뢰가 된 당사자들 입장은 어때요? 당사자들 입장 바로 마지막 키워드에서 반론 최종적으로 다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통계 조작 대 감사 조작이 되겠습니다. 감사 조작. 이제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감사 조작이다. 이런 키워드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장관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연구 포럼이 있습니다. 사의제라는 곳인데요. 사의제. 네, 여기서 이번 감사원 중간 발표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통계를 추가로 받아보고 또 관계기관의 통계 변동의 설명을 요청했던 것, 이거 제대로 보는 거 맞냐 했던 것들이 당시로서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서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일단은 문재인 정부 전직 관료들이 이거를 또 공개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정리한 지난 15일 뉴스데스크 리포트 보고 마무리 이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제는 감사원의 발표가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호가 기준으로 산출되는 KB 통계가 기준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여기서 벗어나 조작된 것처럼 설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가장 정확한 실거래가 통계와 비교하면 KB 통계보다 부동산원 통계가 더 실거래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는데 감사원이 이 사실은 빼놨다고 역공했습니다. 세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팀까지 교체해가며 7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김현미 등 청와대와 국토부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누구도 조작 의도를 가지고 통계 생산과 발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퇴행적인 이런 어떤 보복 행위들은 반드시 다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칼을 막 휘두르다 보면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당하거나 검찰로 넘긴다,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업무를 조작으로 둔갑시킨 정치감사,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전국 돌파용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 공작입니다. 네, 사이제 입장문에 보면 네. 감사 결과 놓고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 여기서 이제 감사 조작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 입장은 어때요? 지금 여당은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체포동의안 사안도 똑같잖아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법원 가서 심판 받으세요, 막 이런 식의 이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가 정책을 덮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한 거다. 그 윗선을 밝혀라 이러면서 사실상 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거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 아니냐면서 감사 발표는 국기문란이라며 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의혹도 향후 수사 과정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 뭐 체포동의안, 해임 건의안 뭐 미뤄지긴 했지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인준 이런 것까지 지금 여야가 쟁점 사안마다 다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 쟁점 중에 지금 통계 조작 논란도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로 공방을 계속 주고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슈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통계 조작 논란 감사원의 중간 발표로 불이 붙었습니다. 네. 일단 소득 주도 성장이었고요.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10년 만에 최대의 그 소득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경질이 되면서 당시의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이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이슈였다.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감사를 좀 대대적으로 착수했고요. 네. 아까 뭐 7개월에 걸쳐서 조사했다고 하고 그 결과 일단 부동산 통계에서도 어떤 조작 논란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온 중간 발표 결과는 19.46 대 62.2로 대표된다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이에 대해서 조사 당사자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인사들은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좀 정치 공작이라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꽉 막힌 정국의 또 하나의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바사사 MBC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